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9월 25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네, 어제는 이 카메라가 옆에 안 떠가지고 큰 화면으로 풀캠을 잡았더니 너무 피곤해 보인다 등등 이 얼굴 민낯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그만 카메라로 바뀌었습니다. 어제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어제 일정 때문에 급하게 웜의 신박을 찍고 금융포럼 하러 좀 갔다 왔었는데 금융포럼도 직강하신 분이 또 계셨습니다. 얘기 나갈 때 얘기해 주셨으면 그래도 악수라도 한번 했을 건데 저도 아쉽네요. 자, 그리고 모닝브리프에서 이 하일드 스프레드 흐름 짚어드렸고, 그죠? 지금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여러 유튜브에 나와서 작심 발언하듯이 비장한 표정으로 과거의 금리 역전 해소 사례를 들어가며 지금이라도 주식 다 팔고 위기에서 도망치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분들은 실제로 뭐 제가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는 형님이고 아는 동생입니다. 최근에 그 얘기를 하시는 몇 분들은 다 친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데 해석은 완전히 반대로 내려질 수 있는 이 미묘한 상황에 진짜 깊이와 실력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분들 말씀 계속 귀담아 듣고는 있습니다. 들으면서 뭐 제가 몰랐던 내용이라기보다는 이 해석의 차이잖아요. 해석. 네. 그리고 주식 시장은 주식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 뭐 비트코인 다 100만 주 사면 누군가는 100만 주 팔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말은 누군가는 롱 포지션을 취하고 누군가는 숏 포지션 취하면서 관점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관점으로 매매를 한 거고 나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액션을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애널리스트 분들도 본인은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이래 들어보죠. 들어보고 아하 저분들이 놓친 건 뭐고 또 제가 놓친 건 뭔지 그렇게 또 생각을 많이 하고 도움을 또 저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용 시간의 10%를 건강을 위해서 좀 쓰면 평균 수명보다 10년 더 사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라고 우리 소리님이 또 제 건강을 걱정해서 좋은 조언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분이 고등학교 저녁에 고등학교 모임이 있었는데 한 선배님이 그러는 게요. 본인이 영업을 하셨고 영업을 한 사람은 잘 안 죽는데 그 영업을 하러 갔을 때 만나는 그 갑 고객들이 오히려 뭐 상을 치르는 경우가 많았다 하시면서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영업할 때 뭐 담배 피는 것도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그 갑의 고객하고 만나러 갔는데 나가서 담배 왜 피시죠 하면 어쩔 수 없이 피해야 되잖아요. 제 동생도 이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 그렇게 담배도 피고 술도 어느 정도 마실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인데 그 선배님 말씀은 그 술 담배 하고 해도 오히려 스트레스 관리만 잘하면 나가서 담배 한 대 딱 피고 오면 스트레스가 풀려서 그게 훨씬 더 건강에 도움 된다. 어제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꼭 담배를 피해야만 스트레스가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왕이면 건강에 도움되는 식으로 스트레스 풀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 외상의 위험은 있지만 축구하다가
아주 외상의 위험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20대 거의 다 20대로 구성된 팀하고 차다가 이 세 명이서 경합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 2명, 저랑 근데 제가 약간 빠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운스된 볼을 헤딩으로 딱 걷어내면서 딱 치고 나오는데 이렇게 2명이 달라들면서 그냥 바로 그냥 자빠졌습니다. 근데 우당탕 넘어질 때 하도 이제 넘어질 때 낙법 이런 걸로 낙법을 잘하다 보니까 아주 험악하게 넘어지거든요. 꽝 부딪히면서 험악하게 넘어지는데 그나마 넘어지면서 다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예전에 그러고 보니까 공을 잡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확 밀어가지고 넘어질 때는 후방 십자인대가 부분 파열되기도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외상은 좀 있는데 스트레스는 아주 스트레스 푸는 데는 짱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스트레스 푸는데도 모든 약간의 대가는 있다 그죠? 네. 고맙습니다. 한스님이셨군요. 금투 포럼 현장에서 직강을 했다는 분이십니다. 네, 다음에는 어떤 분이시다. 네, 길에서든 어느 자리에서든 식당이 됐다. 얼마 전에는 그 소향 그때도 그 바로 뒷줄에 앉아 계시던 우리 애청자분이 인사하셨잖아요. 네, 저도 되게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맨날 댓글로만 서로 인사하고 댓글 안 달아주셔도 좋아요 뭐 항상 500개에서 1000개 이렇게 달리는 그 분들을 만나니까 얼마나 저도 반갑겠습니까? 아이고 이것도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자 빨리 신문 30분만 독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는 아무래도 지금 중국 소비주들이 빵 튀었죠. 주말에 추석하고 주말 특히 지난주 주말에 공부하다 보니까 야 중국 주식을 사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게 알리바바 뭐 핀두오더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알리바바를 이번 주간 추천에다가 저희 뭐 내부적으로 매주 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다 추천해야 되겠다. 뭐 이 생각을 했었는데 벌써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좀 거래가 실리면서 의미 있게 오를 때는 그 본질을 좀 파악해야 됩니다. 그죠? 본질을 파악해서 주식 잘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월봉이 한 20에서 한 30%빵 올랐을 때 그때도 잘 쫓아갑니다. 근데 주식을 좀 잘 못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동안에 생각을 했는데 벌써 6% 올라 버렸네. 네, 그러면서 손 놓아 버리시는데 보통은 올라간다고 하면 60%에서 뭐 160%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오르는 주식들은 신고가 낼 정도면 바닥에서는 뭐 굉장히 많이 40에서 한 60% 올랐을 때도 이걸 쫓아갈지 말아야 될지는 캔슬림이라는 윌리엄 오닌의 방법을 통해서 결정한다. 뭐 그게 작년 내내 저희가 강의를 했던 내용이었고, 자 그러면 중국 모멘텀, 중국 모멘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90조 플러스 알파 참아온 중국, 결국 강력 부양책을 쓴 이유는 이 이유가 속내가 중요한 거죠. 속내, 혼내, 그죠? 속내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판궁성 인민은행 총재 등 기자회견, 금리 지준율 등 인하해서 대대적인 유동성 공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진핑 얼굴이 왜 이렇죠? 베이징 신화 뉴시스 신화통신에서 따온 사진이면 보통 이 사진이 되게 좋은 사진,
약간 또 뽀샵까지 해가지고 항상 그렇게 좋은 사진이 있을 텐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은데 얼굴이 그죠? 약간 메이크업도 하신 것 같은데 네, 좀 얼굴이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창어 6호 달 탐사 임무 연구 개발에 참여한 과학자 엔지니어들을 만나 연설하고 있던 장면이었군요. 네. 자, 중국 정부가 결국 금리와 은행 지급 준비율 인하를 뼈대로 하는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고요. 기업 경영 환경이 나빠지고 청년 실업률이 치솟는 상황에서 미국의 빅컷으로 인해 발생한 통화정책 여력을 10분 활용하겠다는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지준율의 연내 여러 차례 손댈 가능성도 열어놨고 진지하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판공성 인민은행 총재 왼쪽에서 두 번째 이분이시군요. 그리고 리윤재 국가금융관리국장 세 번째, 우칭 증권감독관리위원장 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군요. 자, 내용을 쭉 보면 이런 시일 내에 은행 지준율을 50bp 낮출 것이라고 했고요. 연중 시장 유동성 상황을 보고 시기를 택해서 지준율을 25에서 50bp 추가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은행이 돈을 묶어두는 비율인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서 시장에 곧바로 유동성이 추가 공급이 되고요. 네. 중국 정부는 이번 지준율 인하를 통해서만 시장에 1조 위안, 약 190조 원이 공급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연내 추가 인하를 통해서 시장 공급 유동성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고 돈을 풀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전달한 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중국 정부가 연중 지준율을 각각 50bp씩 두 차례 인하한다면 이는 코로나로 경제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2021년 이후 처음이다라고 하네요. 중국 정부는 21년 7월과 12월 각각 지준율을 50bp씩 인하를 했었고요. 팬데믹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후에는 경제성장 둔화와 부동산 시장 위축,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겹쳤던 22년 4월에 25bp 인하하면서 시장의 유동성 공급 시그널을 던졌고요. 23년에는 두 차례 인하가 됐는데 3월과 9월 각각 25bp씩이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회복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2년 4월이면 페드가 금리 인상을 3월에 25bp 인상하자마자 바로 중국은 이때 반대 행보를 보였었죠. 네, 헝다 부동산 등 여러 가지 좀 부동산의 위기론이 계속 제기되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때 인하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도 이렇게 인하를 할 때는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메시지는 그 정도로 안 좋은 것보다 네, 그렇게 우려를 했었죠. 자, 여기 나오네요. Recent 3 years of China 중국 은행의 이 Reserve Requirement Ratio 요 지준율을 에 대한 최근 3년 동안의 변화가 지준율이 21년에서 이게 라지뱅크 지준율이고 스몰 미드뱅크 지준율이 이렇게 따로 있네요. 한 300bp 차이 난다 그죠? 3% 정도 차이 났는데 계속 이렇게 지준율 인하를 했었네요. 이번 조치는 우선 예고된 지준율 인하의 폭이 큰데다 금리 인하 증시 안정화 대책이 동반된다는 점에서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요.
지준율 인하와 함께 사실상 기준금리에 해당되는 이 대출 우대금리 LPR이라고 합니다. 이 대출 우대금리를 20에서 25bp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선행되는 MLF 중기 유동성 창구 대출금리도 30bp나 내렸고요. 7일짜리 역레포 금리는 기존 1.7에서 1.5%로 또 20bp 인하했네요. 중국 정부는 또 기업의 자사주 매수를 위한 대출을 허용하고 M&A 금융 대출도 확대하기로 했고요. 개인의 부동산 거래는 지속적으로 확대시키는데 여기에 좀 획기적이더라고요. 아침에 왕 차장이 발표했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고요. 2주택의 대출 최소 계약금 쇼프 비율도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주택에 대한 대출 최소 계약금을 뭐 50% 이러면 부담이 될 거 아닙니까? 계약할 때. 그래서 원래 최소 계약금 비율을 25%였는데 이걸 또 15%로 확 낮춰줬죠. 그래서 계약을 망설이지 않게끔 그 부담을 좀 줄여준 거고요. 그리고 1주택과 2주택 대출의 이 쇼프 비율을 통일시키는 방식으로 다주택 보유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아침에 왕 차장 자료를 보니까 2주택에 대한 대출도 LTV를 85까지 올려주더라고요. 네. 집값에 론 투 밸류잖아요. 집값의 85%까지 대출 허용을 해준 겁니다. 지금 중국은 대출 이자도 낮기 때문에 이 LTV 이런 것까지도 높여주면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제 위기의 진앙지 격인 부동산 기업들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선별적 지원 의지를 재차 밝혔고요.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부동산 프로젝트에 총 1조 4,300억 위안을 지원을 했고 8월 말 기준 부동산 대출이 연초 대비 플러스로 전환해서 수년간 계속된 주택 대출 감소 흐름을 끊었다고 하네요. 이 사진은 중국 한 일자리 박람회에 몰려든 청년 구직자들이라고 합니다. 네, 맞네요. 중국의 대대적인 이 유동성 공급 여력은 연준의 빅컷으로 인해 생겼는데 연준은 지난주 금리를 50bp 인하하고 중국 위안화 환율 하락 압력이 좀 완화된 상태입니다. 판 행장은 연준 금리 인하로 국내외 통화정책 사이클 갭이 좁아지면서 위안화 환율에 대한 외부 압력이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줄었다. 라고 되어 있고요. 타이밍은 연준이 좋지만 중국 정부도 더 물러설 곳은 없다. 경기 부양 데드라인은 이미 코앞에 다가와 있는 상황이고 각종 경제 지표가 보여주는 소비 심리 위축은 심각한 상황이며 요거는 심각하긴 하더라고요. 특히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사회 안전의 최우선 지표인 청년 실업률은 더 이상 두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가처분 소득이 줄어 소비가 얼어붙고 기업 수익이 나빠지는 악순환의 핵심에 일자리 문제가 있다. 중국 통계국이 발표한 8월 도시지역 16세에서 24세 학생 제외하고 실업률은 18.8%로 1.7%포인트 상승하면서 올해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6월 청년 실업률이 이거는 학생 포함해서 21.3%까지 치솟자 아예 발표를 중단하고 슬그머니 학생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학생 제외의 실업률마저도 기존 지표의 턱 밑까지 다다랐네요. 실상이 더 심각하게 나빠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지금 이 제목처럼 EU 강력 부양책을 쓴 이유인데 그죠? 이 이유에 이 실업률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었군요. 자, 이 중국 청년 실업 문제는 중국 경제의 근간이자 중국이 경쟁 상대로 여기는 미국과 경쟁에서 핵심 요소인 이공계 인재 풀마저 붕괴시킬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올해 전체 대졸자 1179만 명 중에서 중국은 한 해 대졸자 수가 1180만 명, 거의 1200만 명이다, 그죠? 대졸자만 한 해 1200만 명씩 쏟아지네. 이 중에서 약 500만 명 이상이 이공계 졸업자로 추정이 되고요. 그러나 마오 위페이 수도경제무역대의 교수에 따르면 이공계 핵심 일자리는 전체 채용 수요의 약 15%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이들을 소화하던 바이두와 알리바바, 텐센트 등 IT 기업들은 최근 2년간 대폭 감원 중이었고요. 알리바바는 이 기간 직원을 13%나 줄였고, JD.com은 올해 12,000명 채용 중에서 6,000명을 비정규직인 인턴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지난해 3만 명 이상 뽑았던 BID는 올해 11,300명 뽑았고, 중국 정부가 대대적 유동성 공급을 통한 기업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나선 배경이다. 이제 알겠네요. 네, 답이 나왔네요. 유동성 공급 규모와 지속성이 턴어라운드의 관건인데, 중국 정부의 대대적 경기 부양 의지에 시장은 우선 뜨겁게 화답하고 있고, 본토 증시의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3.5% 넘게 급등한 채 거래되고 있고요. 중국 정부가 연중 재차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증시의 추가 상승 여력도 있는데, 중국 증시가 상당 기간 하방 압력을 받아왔음을 감안하면 랠리가 길어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 정부가 약속한 대로 지속적인 부양 의지를 이어갈 수 있느냐. 네, 요게 핵심이다, 그죠? 자, 중국 정부는 코로나와 부동산발 경제 위기 속에서도 대대적 부양책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고요. 서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 당시 대대적 부양책을 썼다가 공기업과 지자체의 재정이 크게 악화하고 부채가 급증했던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여전하다. 요거는 좀 잘못됐죠. 네, 금융위기에 대대적인 부양책을 쓴 건 맞는데, 그 이후에 공기업 지자체의 재정이 크게 악화되고 경제가 안 좋아진 거는 2008년 8월 8일 올림픽 준비하면서 지나친 경기 부양책을 썼었죠, 그때.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지나친 투자. 그래서 2007년도에 중국의 GDP가 14.2% 나왔거든요. 2007년에. 그 14.2% 나왔을 때 정부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48%였던가? 네, 다 정부 지출 때문에 그 14.2%, 한 7%가 정부가 엄청나게 때려지어가지고, 네, 그때 좀 과잉 투자가 있었습니다. 2005, 6, 7년도에. 거기에 따른 후유증이지, 2008년에 대한 부양책 때문에 그렇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또 중국 정부가 부동산 등 핵심 분야의 유동성 수요를 꾸준히 해왔음에도 시장에 뚜렷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변수이고요. 기존 대비 큰 폭의 유동성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이번에도 결정적인 턴어라운드를 만들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백희리우 스탠다드 차타드 중국 책임은 중국이 앞으로 몇 분기에 이어 과감하게 완화 정책을 펼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청년 실업이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중국은 지금 소황제 시대잖아요. 빠링호우, 그 다음에 쥬링호우 해가지고 80년, 90년대생들이 한 자녀로 소황제로 컸는데 졸업하고 나서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일자리는 없고 그 일자리에 큰 역할을 해줬던 알리바바 이런 걸 정부가
길들이게 한다고, 그죠? 여러 가지로 알리페이 상장도 못 시키게 만들고 이래 기업을 옥죄다 보니까 일자리가 줄어든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중국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마윈도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중국 정부의 이 기업 때리기가 이제 끝나고 오히려 반대로 전환이 되는, 말 그대로 피벗이, 중국 정부의 기업에 대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정책의 변화가 감지돼서, 그렇다면 지금 작살나 있는 중국 주식들 줍줍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거고요.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저는 여전히 중국 주식은 이 부양책을 썼을 때 내년 한 1년, 1년 동안에 15에서 30, 뭐 한 30% 날 것 같긴 한데요. 그 정도 먹고 나오자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에 외국인들이 많이 투자해서 그 기업의 성장의 불을 가져갔듯이, 우리도 중국 정부가 이렇게 드라이브 걸 때 싹 들어가서 먹고 나오면 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장기 투자를 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일본제철 포스코홀딩스의 지분을 전량 매각한다. 제휴관계는 그대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US 스틸 인수를 지금 추진 중인 일본제철이 한국의 포스코홀딩스 주식을 전량 매각을 발표했고요. 일본제철 보도 자료를 통해서 취득 보유해왔던 포스코홀딩스의 주식 289만 주를 자산 압축에 따른 자본 효율 향상을 위해 매각하기로 했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 일본제철 측과 사전 협의가 된 사항이라면서 양사의 전략적 제휴 관계는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는 일본제철 측 설명과도 일치하는데요. 일본제철은 포스코홀딩스 주식을 매각하더라도 제휴를 추진해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일본제철은 포스코홀딩스 지분 3.42%를 보유 중이고요. 이날 종가 기준으로 약 1조 1천억 원어치라고 합니다. 포스코홀딩스 역시 일본제철 지분 약 1.7%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이 되네요. US 스틸 인수를 추진 중인 일본제철은 이번 매각 결정이 자산 압축을 통한 자본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점이라고 했고, 사전에 공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포스코와 일본제철은 2000년 8월에 양사 간 주식의 상호 보유를 포함한 전략적 제휴를 맺고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군요. 공동 연구와 기술 교류, 원료 조달, 해외 사업, 인재 양성 등의 부문에서 긴밀하게 협업을 했다고 합니다. 기업 간 경영 통합과 달리 양사 자원의 융합에 의해 공동 성과를 실현하는 방식이었고요. 일본제철의 포스코 지분율은 5% 수준이었지만 지분을 조금씩 줄여나가서 현재 3% 수준에 이르는 거네요. 일본제철은 지분 1.72% 매각 결정을 내린 2016년에도 지분 매각의 이유를 경쟁력 제고와 해외 사업 확장이라고 설명을 했군요. 2016년에 일부 줄였었군요. 당시 일본제철은 니신제강 인수 합병을 추진 중이었고, US 스틸 인수를 앞두고 잔여 지분 전체 매각을 결정한 현재와 여러모로 상황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다행히 포스코가 작년에 2차전지 모멘텀 때문에 급등을 했을 때, 그나마 그때 높은 가격에 안 팔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2차전지 열풍으로 우리 많은 투자가들이 저 위에서 60정, 70정에서 주식 많이 사셨는데, 그때 그 주식을 산 게 일본제철의 매각 물량이었다고 하면 또 얼마나 좀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네, 그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밸류업. 이거 밸류업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코스피보다 3배 오른 밸류업 지수. ETF 투자 포인트는, 네, 요 밸류업 관련해서는 기사가 2개가 있는데, 네, 빨리 보겠습니다. 예, 밸류 지수 개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100종목, 코스피, 67개, 코스닥 33개, 뭐, 이렇게 뭐, 가중 방식은 유동 시가총액 방식이고, 종목 교체 턴오버 비율은 14.5,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크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이 밸류 지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PBR 0.95 정도 되죠, 이제는. 2635네요. PBR 100이 안 되고, PER은 또 되게 낮죠. 10배, 9배. PER이 9배고, ROE도 낮습니다. 지금 코스피 전체 ROE는 한 8%대, 9%, 뭐, 요 언저리, 배당 수익률이 비당 수익률은 비슷한 것 같고요. 배당 성량이 이 밸류업인데도 배당 성량이 좀 낮네요, 보니까. 예. 이렇게 해서 뭐 지수를 구성을 했다. 예. 그리고 자산운용사들은 이 밸류업 지수를 기초로 ETF 상품을 출시하겠다. 뭐 ETF는 상장 심사하고 해서 11월 초에 상장될 거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ETF가 출시가 되면 ETF에 투자자들이 몰려서 그 ETF가 또 주식을 사면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냐, 뭐 이런 논리로 그동안에 이 밸류업 주가들이, 밸류업에 편입될 만한 주가들이 강했던 거잖아요. 근데 뭐 최근에 이대호 기자의 와이스트리 가서도 인터뷰에도 그랬고, 우리 아침 모닝 브리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네,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거. 네. 밸류업에 그렇게 투자 수요가 많을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투자자들의 수준이 되게 많이 높아졌는데, 요런 지수 만들었다고, 이 지수에 투자를 하면, 이 지수를 만들면서 아마 이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을 좀 했을 겁니다, 아마. 이 지수에 편입된 종목으로 구성된 이 지수가 과거 수익률을 보면, 시장보다 얼마나 나왔는지, 요 밑에 나오네요. 자, 거래소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밸류업 지수의 최근 1년간 수익률은 12.5%로 같은 기간 코스피 200의 4.3과 KRX 300의 4.9 지수 수익률은 3배가량 앞선다. 최근 5년간 성과 역시 밸류업 지수가 43.5, 코스피 200이 33.7%로 차이가 나니까 이 밸류업 지수가 계속된 이렇게 시장을, 코스피 200을 아웃퍼폼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네, 주장을 하시고 싶으신 거죠. 네, 과연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코스피 200이 16.5% 하락할 때 이 밸류업 지수는 7% 하락에 그쳤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최근 3년간에 대한 이런 시뮬레이션은 지수 만들 때 얼마든지 최적화 하면서, 요거 빼고 요 종목 넣으니까 더 수익률이 좋아지네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 3년이 앞으로 3년에도 과연 그렇게 될까? 오히려 밸류업 때문에 올해 요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약간 단기 오버 슈팅이 있지 않았을까? 요 수익률은. 네, 그런 거를 오히려 의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 관련된 거, 기사 하나만 더 볼게요. 자, 그래서 밸류업 지수가 코스피 반등이 이끌까? 증권가에서는 세제 혜택, 금투세 폐지가 중요하다라고, 예,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여기에 시가총액 상위 10위 중에서는 전자, 닉스, 현대차, 셀트리온, 기아, 신한지주 이런 게 들어갔고, 오히려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는 뭐 제외됐고, 밸류업 수혜주로 꼽혔던 통신 3사도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고,
이번에 구성된 이 밸류업 지수 시총은 1000조네요. 예. 상위 10종목의 시총 비중이 67%나 달하고요. 코스피 종목 중 이 55개 종목이 82%인데 코스피 200에 코스닥 종목 전부가 코스닥 150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로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선정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산업군별 상대평가를 적용해서 각 산업군의 대표 기업들이 고르게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단계별 스크리닝 방식을 도입해서 한 평가 지표만 우수한 기업보다는 지표를 고르게 충족하는 우수 기업을 선정했다. 뭐 이렇게 우리는 정말 열심히 했다. 예, 그렇게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 정부의 밸류업에 우리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런 거죠. 자, 정권가는 밸류업 지수만으로 증시 부양을 가져오기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고,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주주환원 촉진 세제 신설과 금투세 폐지, 상속 증여세 경감, 네, 그리고 여기는 안 적어놨네요. 네, 상법 제 382조 주주 가치에 대한 충실 의무, 예, 요런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김대준 연구원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을 바라보고 투자할 텐데 배당 소득 분리 과세가 안 되니 힘들고 대주주 입장에서는 경영권 방어나 상속 증여를 고려하며 주가가 올라가는 게 좋지 않다며 밸류업 지수가 한국 증시에 큰 모멘텀을 주는 건 맞지만 세제 지원을 위한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아주 완곡적으로 얘기했네요. 요 행간에는 이런 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 올라가는 게 좋지 않은데, 네, 다른 거 없이 이것만 한다고 대주주가 왜 그동안에 해왔던 그런 주주 가치를 좀 소외시하는 그걸 왜 고쳐야 되는데, 예, 이런 얘기를 행간에 하고 있는 거죠. 밸류업 효과 선반영과 구성 종목들의 주가 변동성이 크지 않은 점도 밸류업 지수의 증시 부양 효과가 제한적인 이유로 꼽았고, 조재원 대신증권연구원은 대형주에 의한 증시 부양 효과는 올해 2월부터 이미 반영된 상황이어서 주가 효과는 제한적일 것 같다. 중형주 중 발굴되지 않았던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예상되나 시총 규모를 고려했을 때 지수 전체를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 뭐 이런 쭉 얘기가 있습니다. 네. 정 이사장도 추가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네요. 이분이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님이시군요. 금투세는 시기적으로 좀 시행하기 어렵지 않나 판단한다면서 환자에 대한 수술을 하려고 할 때 환자가 수술을 받을 만한 건강이 받쳐져야 하는데 현재 우리 정시는 금투세를 도입하기에는 미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배당은 투자소득의 일환으로 사전정산으로 해석하는 게 필요하고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으로 편입돼서 과세가 되는 문제로 주식 투자 단기화를 부추기는 면이 있다면서 그런 것도 함께 논의해서 금투세에 대한 도입 시기나 내용 등을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예, 그런 얘기를 또 하셨네요. 그 다음에 기사 또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 4000까지 금투세 유예냐 증세 아니냐. 네, 어제 토론이 있었죠. 참, 네, 오늘 아침에 또 모닝브리핑에서도 얘기하고 어제 포럼에서도 이 얘기만 하면 약간 흥분이 돼가지고 아버지의 충고대로 톤다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톤다운해서 코스피 4000까지 금투세 유예 증세하냐. 민주당의 143분 불꽃 토론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조금만 볼게요. 또 계속 시행하자고 하신 분은 어떤 논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금투세 도입 시 시장 역량에 대해서 요 유예팀은 보지 말고 시행팀의 논리만 보겠습니다. 금투세는 조세 리뉴얼이지 증세가 아니야. 오히려 세제 합리화, 정시 투명성이 개선되면 오히려 떠나간 해외 투자자도 국내 투자 늘릴 것. 저도 이 부분은 말씀하시는 걸 봤는데
세제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증시 투명성이 개선된다라고 이게 논리의 오류잖아요. 네, 세제를 합리화. 네, 우리 이번에 보시면 5천만 원이 안 되면 또 면세해 준다고 금투세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이 안 되면 왜 면세는 왜 해주는 겁니까? 그래서 세제의 합리화로 이게 금투세를 도입을 하는 게 이게 증시 투명성하고 이게 증시 투명성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증시 투명성이 개선되면 오히려 떠나간 해외 투자자도 국내 투자 늘릴 것. 이건 맞습니다. 근데 세제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증시 투명성 개선 이 논리에 오류가 있었고 그죠? 자, 50억 원 이상 대주주는 금투세 도입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아. 기재부와 조세재정연구원은 이미 영향 없다고 밝혀와라고 돼 있고요. 2년 전 유해시 정치 개선이란 이 뭐 많이 고쳐야 됩니다. 지금 대주주 과세 요건 이것도 제가 한 4, 5년 전부터 얘기해서 개선이 됐잖아요. 아니 뭐 직계 좀비 속 다 합쳐가지고 3억 이상, 뭐 10억 이상 그게 무슨 대주주고 예, 그것 때문에 연말만 되면 주식 팔 세금 혹시라도 예, 나중에 불성실 가산세 날라올까봐 뭐 주식 팔아야 되고 그 말도 안 되는 이 단기 투자를 조장했더니 대주주 과세 효과 예, 그런 것도 이제 많이 그걸 개선을 시켜놨더니 지금 뭐 금투세로 또 연말 전까지 엄청난 스트레스를 줬었고 기재부와 조세재정연구원은 이미 영향 없다고 밝혀왔다고 하는데 네, 이 영향이 없다라는 게 그게 팩트일까요? 네, 그 건전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주식 시장인 경우에 얼마든지 투자자들이 세금 낼 의향이 있습니다. 지금 그걸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정신적인 노동을 통해서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어야 되는데 우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선순위. 예, 민주당 그 국회의원 분들이 입법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 분들이 지금 막 토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걸 먼저 하라는 거죠. 중요한 거. 예, 상법 개정하고 중요한 걸 그걸 먼저 하셔야죠. 예, 그걸 다 해놓고 나중에 세금 금투세 도입하시면 됩니다. 그 상법 개정도 하고 다 되잖아요. 우리나라 4천 갑니다. 저는 뭐 4천 갑니다. 그 4천 가서 세금 거두면 얼마나 세금 많이 거둘 수 있습니까?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이다. 그죠? 2년 전 유해시 증시 개선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뭐 사실이 아니고, 네, 여기도 금투세 시행과 자본시장 선진화는 선후의 문제가 아닌 동시 추진해야 할 것,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선진화가 오히려 더 어려운 문제임. 왜 이걸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네, 눈치 봐야 되니까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네, 동시에 추진을 하시던가 그러면.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요거를 싹 빼놓고 요거 안 하면서 지금 금투세만 하겠다고 하니까 자, 금투세가 주가 조작 방지, 금투세 도입 시 주식거래정보 국세청에 통보돼서 차명 위탁 계좌 부정거래 방지 효과가 있을 것. 우리나라 이 증권거래소랑 금감원하고 특사경 등 많이 근절됐습니다. 세금이 없기 때문에 이게 부정거래가 이것도 논리의 오류죠. 예, 상관관계가 아니라 원인 관계를 좀 잘못 알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여기까지만 아주 톤 다운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11월에 또 B컷 광고는 고용 가능성을 열어둔 연준 인사들. 네, 중요한 얘기죠, 이게.
굴스비 시카고 연원 총재가 중립금리까지 아직도 먼 길이다. 아직 밑으로 중립금리가 저 밑에 있다는 거죠. 고용 데이터 악화되면 검토. 상당수가 완만한 금리 인하를 선호하는데 10월 고용 데이터가 관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0월 고용 데이터가 진짜 어떻게 나오는지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11월 6일에서 7일 날 FOMC 회의가 있고 대통령 선거 딱 끝나고 있습니다. 끝나고. 지금은 0.25%를 낮추는 완만한 인하 시나리오를 선호하고 있는데 이 B컷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향후 2개월 동안 중립금리로 낮추려면 중립금리 수준까지 낮추려면 아직 먼 길이다. 현재 기준금리는 중립금리보다 몇 퍼센트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추정한다. 네. 중립금리라는 게 정책이 경제성장을 자극하지도 제한하지도 않는 수준을 말합니다. 중립금리보다 지금 금리가 높잖아요. 높으면 고용이 망가지고요. 중립금리보다 금리가 낮으면 물가가 튀게 되는. 그래서 중립금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 굴스비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원 총재이시군요. 요분은. 굴스비 얘기는 아까 했고요. 요 굴스비 총재보다 금리 인하 속도에 더 신중한 이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원 총재 역시 중립금리에 도달하기 전에 연준이 금리를 낮출 여지가 충분하다고 그렇게 인정을 했네요. 이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원 총재가 중립금리보다 현금리가 훨씬 높은 수준이라는 걸 반박할 리는 없으나 지난주에 B컷이 반복될 것이라는 가정은 하지 말라 하면서도 다음 달 고용 악화 증거가 포착이 되면 그 정책 속도에 대해서는 바뀔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 그 밑에 내용을 쭉 보니까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다. 근데 결론은 고용 지표를 보고 그 고용 지표가 11월에 영향을 줄 거다. 요 얘기다, 그죠? 고용에 관한 부분은 계속 신문을 통해서든 아니면 뭐 졸트 보고서나 여러 가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큰 그림은 이번에 제가 내년 상반기까지 랠리가 또 있다고 말씀드릴 때 과거 하드랜딩이 있었던 2001년 그리고 2008년 그때는 기업이 막 이렇게 망하면서 실업률이 급등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AI 때문에 생산성이 좋아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사람을 계속 줄이고는 있지만 뭔가 위기 상황에 의해서 기업들이 망하면서 실업률이 급등할 만한 조짐은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고용 지표가 뭐 아주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올해 연준이 예상하고 있는 고용 실업률은 한 4.4%까지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